BBS 뉴스 이노베이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월요일 BBS 뉴스 이노베이션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아온 김영선 전 국회의원 그리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이노베이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오늘이 반환점 딱 지나고 첫날, 그 다음 첫날인데요. 결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제야 장기표 선생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이노베이션 출발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배지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계속 이제 국회에 올리면 이제 대통령이 거부 이랬잖아요. 네. 근데 수정안을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놓기로 했죠. 네, 이번 네 번째인 것 예. 같은데 이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예.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이 명태균 게이트, 네. 또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이 민주당의 수정안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들어갔을 때 이 법안 처리에 필요한 여당의 그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탈표 8표 이상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꼬리표가 붙은 특검법 안 받는다. 그 입장 그대로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뭐 그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제2요구권을 건의하겠다 뭐 이런 으름장을 내놨는데요. 추 원내대표는 오늘 이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법안을 단호히 반대하면서 이같이 말했고요. 예. 그런가 하면 이제 한동훈 대표는 오늘 1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촉구하면서 예. 특검법보다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몇 달 동안 그 나라를 들쑤시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이 네.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네요. 네. 창원지방검찰청은 오늘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창원지검은 또 재작년 지방선거 때 이 명 씨에게 공천을 준 대가로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와 대구 시의원 예비 후보자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명 씨는 재작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뭐 수십 차례에 걸쳐 약 세비 9천만 원을 받은 그런 혐의 등을 예. 받고 있습니다. 그 세비 9천만 원에 대해서 명 씨는 이제 빌린 돈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 앞바다에서 침몰한 우리 금성호 실종 선원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벌써 나흘째인데 추가로 인명 구조 소식은 없죠 아직? 네,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 이 사고 현장에 함선 47척과 항공기 8대 등 수색 자원을 더 늘리고 또 사고 지점으로부터 이 가로 64km, 세로 29km의 반경을 살폈는데요. 예. 끝내 추가 구조 소식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말이죠. 검사가 재판장에서 쫓겨났다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예, 뭐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일부 심리로 열린 이재명 대표 관련 이 성남 FC 후원금 공판에서 예. 재판장이 A모 검사의 즉각 퇴장을 명령을 했습니다. 예. 처음 있는 일인데요. 예. A 검사는 이제 과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근무하면서 이 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고요. 그런데 이 부산지검 소속입니다. 이 지난해 9월부터 이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예. 이 FC 사건이 있을 때마다 수원지청, 성남지청 1일 직무대리 검사로 발령받아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예. 재판장이 이걸 이제 잘못됐다고 보고 이 검찰청법 위법이라고 보고 이제 퇴장을 시킨 겁니다. 예. 예. 그 A 검사가 이제 기피 신청을 하겠다면서 반발을 했는데요. 이 검사들 모두가 퇴장을 하면서 재판이 파행을 겪었고 다음 재판은 25일로 연기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재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I'm like some kind of supernova. Watch out, look at me go. 힘이 좀 boy. 빛의 core so high. 문이 열려. 서로의 존재를 느껴. 네. 자, 정치팀의 이현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어제부로 절반을 지나게 됐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상반기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평가를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남은 임기 절반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를 점검해보는 순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절반이 지났군요. 오늘 국회에서 뭐 그 전반기 국정 성과를 보고하고 과제를 놓는 토론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여권에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국회의원들이 다 한마디씩 한 건 아닌데 그래도 몇 분이 얘기한 게 있어요, 그죠? 그렇죠.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대표로 나선 주자는 사실 뭐 추경호 원내대표 또 한동훈 대표 이렇게 있을 텐데 대체로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우선 윤석열계죠.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반에 대해서 숱한 도전과 위기의 2년 반이었다라고 말했거든요. 특히 4대 개혁 추진이라든지 건전재정 기조 확립, 또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을 바로잡은 거, 또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관계를 복원한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요. 이 같은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이제 대통령실하고 좀 각을 좀 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한데 지난번 주에 기자회견 이후에 조금 약간 신중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을 저도 이번에 파악을 그렇죠? 했는데요. 네. 전반기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한일 관계 정상화나 또 한미일 공조는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을 거다라고도 했고요. 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도록 뒷받침하겠다면서 원팀을 강조하면서 모처럼 당정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공멸. 그렇죠? 그 점을 의식했겠죠. 예, 그런 걸 의식한 것 같고 여권 외부에서는 대체로 낙제점 주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민생 위기를 외면했다라는 지적이 역시나 줄을 이뤘고요. 또 윤 정부의 재정 기조였죠. 건전 재정 여기에 대해서도 허울뿐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둘러싼 그간의 자분 가운데 중심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재차 강조를 했던 것처럼 장외 집회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특검법 처리를 벼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론조사 이 추이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지율 10%대로 떨어졌다. 이게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쭉 한번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출범 이후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줄곧 40% 아래 선에 맴돌았거든요. 그러다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23%라는 최저치를 맞닥뜨렸고 그 당시 최저치를 맞닥뜨렸고 지난주 기자회견 직전에는 20% 선이 결국 무너졌잖아요. 사실 또 이게 20%가 무너진 것도 무너진 건데 이 TK 지지율 이게 사실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잖아요. 네. 보수의 신장이기도 하고 여기에서의 지지율마저 10%대로 내려앉았잖아요. 이게 곧 조기 레임덕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이기도 하죠. 정책에 대한 세부 평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8일에 한국갤럽이 발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복지, 외교, 북한, 교육 이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사실 전이 문재인 정부 출범인 시점과 비교했을 때 거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갤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네. 무슨 뭐 저 코리안 리서치도 있고 과일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어쨌든 그걸 다 종합 평균 냈다 그 얘기고. 네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이게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 비판 이게 높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핵심 이유는 어떻게 분석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사실 요약을 해봤을 때 이 윤 대통령의 불통이 있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부적인 현안으로 봤을 때 우선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지난 11월 1일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이때가 최초로 20% 아래로 떨어졌던 때입니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힌 게 바로 김건희 여사 문제였어요. 이게 또 3주 연속으로 최상위로 집계가 됐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이때가 공교롭게도 네. 어떤 때였냐면 이 윤 대통령이 부산 범어사에 갔던 때 혹시 예, 아시는 거죠? 기억하시죠? 예. 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잡음이 있어도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마이웨이를 하겠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여전히 줬다라는 거죠. 예. 결국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온 여론조사가 이것이고 이렇게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이 말인즉슨 이 단순히 논란이 발생했다는 것 못지않게 윤 대통령의 미흡한 대응 또 미흡한 해명이 지지율 하락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진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이제 남은 기간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될 텐데 네. 어떤 해법 이런 거 좀 제안 좀 해주세요. 직접. 예.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잠시 목을 가다듬고 예. 목이 매네요. 왜 그러죠 갑자기? 네. 예, 하여튼 나라를 말해주세요. 생각하니. 자, 얘기를 해보면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민생 살리기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물가 또 의료 대란을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정상화하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런 만큼 오늘 임기 후반기의 키워드를 윤 대통령이 양극화로 잡았습니다. 소득과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9개월간 진통을 겪었던 의정 갈등 여기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죠. 여야의정 협의체 오늘 출범했잖아요. 네. 오늘 공식 출범한 만큼 어떤 해법 찾을지도 주목해볼 대목이고요. 또 끝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불통이 가장 큰 예.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소통 이슈를 풀어나가는 거. 예.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지 예. 한번 지켜볼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 또 우리가 뭘 플러스 마이너스 뭐 표본오차 이런 거 얘기해야 되니까 네.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현석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he's so persuasive. Oh. She's so persuasive. She's so flirtatious.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권금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행사가 아니고 인물 탐구 시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정치를 실현하려고 했던 분입니다. 지난 9월 22일이었죠. 담낭암과 싸우다가 세상을 떠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인데요. 예. 지난 9일에 토요일이었죠. 그 장기표 선생의 49제가 서울 봉은사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고인을 제가 좀 취재를 하면서 불교나 정치 그리고 우리 사회에 남긴 유산이 무엇인지를 좀 전반적으로 예. 살펴봤습니다. 장기표 선생은 해방동이라고 그래요. 1945년에 태어났고 영원한 제야, 영원한 아웃사이더, 영원한 외부인 뭐 이런 표현을 뒤에 두 개는 제가 붙인 거고 영원한 제야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60년대 서울 법대 재학 중에 학생으로 뛰어들었죠. 그렇죠. 66년에 서울대 법대를 입학을 하고 학생 운동을 시작으로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까지 다양하게 했고요. 90년대에는 이 기성 정치인들의 특권을 폐지하자는 특권 폐지 운동까지 아주 오로지 사회 개혁에만 골몰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 시절에는 2차례의 서울대 재적 그리고 5차례의 수감, 12년 동안에 이제 수배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29년 만인 1995년에 졸업장을 손에 쥐었죠. 한 10여 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제가 네, 알기로는. 예. 맞습니다. 수배도 그렇고. 그런데도 이제 졸업장은 손에 들었지만 그 민주화 운동 보상금은 끝끝내 수령을 거부하면서 이 청렴한 지식인의 도리를 했을 뿐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만큼 이 강직하고 고든 성품을 보였습니다. 네. 이 정치 신념과 개혁 의지는 생전에 여러 인터뷰와 뭐 칼럼 그리고 20여 권이 넘는 저서 등을 통해서 남았는데 평소 선생이 어떤 사회를 바랐는지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죠. 사명감을 잘 쏟는 것이 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건설해야 된다. 그런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런 이런 정치, 이런 국정, 이런 삶은 안 된다. 예, 장기표 선생, 우리 사회 큰 이정표를 세운 분인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출가도 했었어요, 그죠? 네, 불교와 인연이 깊죠? 그렇죠.
그 신념의 바탕에 불교 사상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배 생활 중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부산 서남사에서 도성 스님에게 계를 받고 1년여 동안 출가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법명이 이제 우상이라고 해서 밭을 가는 소처럼 성실하게 또 수행하고 생활하고 정진하라라는 뜻인데 이 법명처럼 고인은 시대와 이념 정쟁을 초월해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뜻만 이제 아주 그것을 보고 펼쳐왔습니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제3의 길 등의 이제 기존 이념에서는 우리 사회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예. 자율이나 상생의 원리로 또 인간의 욕망이나 사물의 이치와 배치되지 않는 불교적인 관점을 대안으로 정치 이상을 실현해 보려고 했던 분이고요. 함께 불교를 공부했던 그 벗이었던 경산 사마사 주지 원학 스님은 네. 장기표 선생이 이제 여러 국정의 사안을 불교적 해법으로 풀어보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내내 비춰왔다라고 말을 했는데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불교적 사상, 즉 중도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좌우 이념을 포용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신의 한때는 남북의 어떤 통일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이제 그런 그 주체는 역시 그 신라시대 원효의 하장 사상 이것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이 원학 스님은 뭐 해인사 스님이시고 그 봉은사 주지도 하셨던 그 네, 스님이시죠. 맞습니다. 북구시 잘 쓰시고. 자, 이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도 입장하셨잖아요. 몇 달 전에 안타깝게도. 네. 이 스님과도 굉장히 친분이 깊었고. 네. 이 불교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변혁과 개혁을 모색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불교의 외연도 확장하고 사회 참여적인 어떤 대안으로 불교가 어떻게 역할할 수 있을지를 모색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표 선생의 49제, 그 봉은사에서 열렸던 열렸죠. 49제는 이제 정치적 동지들과 민주화 운동의 벗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고인을 심성 굳은 정치인으로 기억을 했는데 예. 요즘처럼 전국이 좀 혼란스럽고 갈등이 극심한 때에 그 장기표 선생의 존재가 더 그립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 고용노동부 장관인 김문수 장관과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인터뷰를 한번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54년 전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민주화 운동의 스승이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 수 있게 된 것은 장기표 선배가 5번이나 감옥을 가면서 10년 동안 고생한 그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 장기표 선생이 살아 계셨으면 아마 지금 바른 소리 많이 하실 거예요. 매사를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뭐 보수냐 진보냐 이 관점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장기표 같은 사람이 더 그립죠. 네, 장기표 선생의 어떤 그 정신 어떻게 후대가 이어가느냐 이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지난 2022년에 이제 고인이 살아 있을 때 생전에 동국대에서 그의 이름을 딴 정치 아카데미가 이제 설립돼서 후학 양성에 좀 힘을 쓰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국민의힘 불교위원회인 임명배 수석 부위원장 같은 분들은 장기표 선배의 이 불교와 정치를 접목한 방식을 좀 이어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고 네. 또 고인의 그러한 꺾이지 않았던 의지가 그래도 국민 훈장 모란장 추서로 작게나마 그 공을 인정받았다라고 할 수 있으니 앞으로 남은 후대가 어떻게 이 정치 사상을 이어가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참 고생 많으셨는데 장기표 선생. 지금까지 권금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청학동 순서입니다.
용성 스님의 참선 포교에 관한 얘기 해보겠는데요. 김봉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용성 스님은 뭐 우리 독립운동가로서 아주 유명한데 만해 스님이 조선 불교 유신론을 펴내면서 불교 개혁에 앞장섰지만 용성 스님도 외색 불교를 극복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참선 포교를 주제로 갖고 나오셨는데 좀 낯설기도 합니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참선 포교? 예, 용성 스님은 이제 외색 불교가 성행하던 당시 불교계 현실에서 깨달음을 이제 사회로 회양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스스로 참선을 해서 네 차례 이 깨달음을 체험하고 그 얻은 힘으로 독립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활동, 포교 활동을 펼쳤어요. 그중에서 특히 이 화두 참선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을 했기 때문에 참선을 알리는 포교다는 의미로 보면 이제 참선 포교라는 용어가 이제 되는데 이 용어는 이제 2022년에 동국대 박사학위를 한 허정선 박사가 처음 내놨고 그 논문을 수정 보완해서 최근 낸 책이 백용성의 화두 참선법입니다. 네, 그 상구보리 화중생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보이듯 깨달음과 중생구제는 나눌 수 없는 보살의 덕목인데 용성 스님이 참선 포교를 사냥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예, 이제 용성 스님이 이제 한국 근대사에서 보기 드문 이제 선사이시면서 동시에 포교에 앞장선 포교사다. 특히 이제 한국 근대 사회에서 이 한 도심 한 가운데에서 이 참선이라는 용어를 처음 이제 사용하고 실천하면서 널리 포교를 한 이런 수행자이면서 대선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비롯해서 이 불교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한국 근대사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이 참선 수행을 통한 이 깨달음의 힘이 탄탄하게 바탕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허 박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화두를 참고하는 화두 참선을 선양한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DNA에 이것이 녹아 있는 독특한 전통 수행이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일제 치하에서의 이 한국 불교의 정체성 을 확립하려고 했다는 지적이고요. 또 이 참선이라는 게 단순히 개인의 깨달음을 넘어서 포교에도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됐다 하는 점을 이제 드러냈습니다. 자, 허종선 박사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깨달은 분들이 몇몇 계셨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도심으로 나와서 화두라는 말을 쓰시고 그렇게 참선이란 말을 쓰시고 그런 어떤 불교 개혁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하신 분은 유일하게 용성 스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은 뭐 참선 중흥이다 이런 표현도 하시는데 용성 스님이 그렇다면 어떻게 참선 포교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문서를 통해서 참선 포교를 하고 또 수행 실천 스스로 참선 포교를 하고 또 대중을 위한 이 참선 포교를 했는데 이 1912년에 경성에 이 조선 임재종 중앙 포교당이 개설이 되는데 여기에서 포교 책임자가 됩니다. 개교 사장이라고 해서 막중한 업무를 이제 취임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선종 임재파 강구소를 열어서 임재선풍을 이제 선양을 했어요. 그리고 종로 대각사를 비롯해서 또 함양 화과원, 멀리 중국 용정의 이 대각교당을 열어서 화두 참선을 지도했고 또 여성들이 참여하는 참선 공부 모임 부인선회도 마련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참선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것을 대중적으로 알려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허종선 박사 얘기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용성 스님이 뭔가 이렇게 뭐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던가 이렇게 뭐 쉬운 방법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 다만 이분은 전제가 우리는 본각 진성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참고할 필요가 없지만 참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한 와중에 여러 수행법이 있지만 참고를 말씀하신 것처럼 화두 참선 수행법은 월등히 뛰어난 수행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스님께서 이제 수심정로라든가 수심론 또 용성선사 어록 등을 통해서 이 가나선 수행의 핵심 그리고 참선의 중요성 수행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화두선은 어렵다는 평이 오늘날까지도 많고 그래서 뭐 선명상이다 자꾸 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무엇보다 우리가 이미 깨친 존재다 하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그걸 잘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첫 단추. 그래서 깨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화두 참고할 필요도 없지만은 본각 진성을 잊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참고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래 부처라는 데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또 화두에 대해서 간절한 의심을 또 못 내고 아르마리를 내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진다. 그래서 의정을 아주 큰 불덩어리 같이 일으켜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허종선 박사 얘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의정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를 사실은 그걸 믿고 시작하는 그런 습관을 들었다면 아마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공부의 방법은 사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 화두를 드는 습관이 그러니까 화두를 딱 들 수 있는 습관이 아니라 뭔가를 관찰해야 되고 뭔가를 봐야 되고 호흡을 봐야 돼. 이런 게 먼저 길들여서 오신 분들이 화두를 들려고 그러면 못 들어요. 의심을 못 해요. 그래서 용성 스님은 이제 염불은 관법보다 못하고 또 관법은 참선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화두선이 최고다 이런 얘기인데 염불회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생각 안에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물방울이 돌 위에서 이렇게 구르는 것처럼 이게 물방울과 돌이 이게 일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관법 또한 잠시 정신이 고요해질 수는 있지만은 또 깊지 못하면은 이 경계를 만나면은 또 고요함은 사라진다. 화두 참선법은 그냥 간절히 의심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쉽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요즘 명상 열풍이 부는데 화두 참선에 대한 관심도 이제 커질 것 같은데요.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우리 DNA에 녹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화두 참선을 재조명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또 한편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 박사가 이제 이 책 2부에서도 도심 속에서 할 수 있는 이 실전 화두 참선 수행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주 골자를 간략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학부에서 전공한 또 석사에서 전공한 심리학, 언론학을 불교학 연구와 지도에 접목해서 우리 시대의 참선 안내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됩니다. 김봉래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날씨를 알아봅니다. 기상청의 이지영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1.8도로 평년 기온을 8도나 웃돌았고요. 부산은 23.1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기온은 비슷하겠고요. 올해는 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수능일 당일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내일은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충청, 전북의 공기질이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오늘 밤부터는 안개도 짙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지만 강원 동해안에는 밤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가 모두 10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22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날이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6.3도입니다. 기상청이었습니다.